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정말 요새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워낙 마르신 체격이라서 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잘 숨기고 살고 있는 거죠. 참 우리 영화들 네. 지금 이제 원래 코로나19 상황 아니었으면 지금 여름 시즌에다가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럼요. 이 원래 극장가 대목인 거죠. 그렇죠. 그때가. 소위 이제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그 해에 가장 흥행할 만한 작품들을 각 배급사에서 내놓는 시기가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뭐 추석, 설 이렇게 맞아요. 명절 시기인데요. 예.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만들어 놓은 기대작들이 극장에 가지 못하고 한동안 맞아요. 묵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OTT로 바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기대하시던 큰 영화가 개봉을 해서 극장가가 조금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영화요?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라는 작품인데요. 네. 7월 28일 수요일 날 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고요. 예. 저 너무 오랜만에 이런 숫자가 보이니까 약간 예. 좀 설레더라고요. 개봉 당일에 13만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13만이면 우리가 네. 좀 쉽게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사실 지금 한 달 동안 극장가에 오는 관객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작품 하나가 하루에 13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건 그야말로 류승환 감독다운 블록버스터다운 관객 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모가디슈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조금 고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급증을 하면서 개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또 한 번 우리가 미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걸로 아는데, 사실 극장들이 굉장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여름 개봉은 다들 큰 영화들이 좀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모가디슈. 네. 소말리아 수도죠. 그렇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작품은요, 1991년에 소말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 지역에 고립됐던 남북의 외교관들이 그야말로 생사의 탈출을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시작하면 딱 1990년, 1991년의 그 시대로 훌쩍 넘어간 것처럼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이제 화면들이 펼쳐집니다. 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던 시절에 그러네요. 그랬죠. 예. 이 가장 유엔의 의결권이 많은 지역이 아프리카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소위 외교 총력전이 벌어지던 시기였고요. 소말리아에게 어떻게든 우리 이제 유엔에 대한민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사들이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외교전을 더 먼저 시작했던 곳은 이제 북한이 그렇죠. 조금 더 일찍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소말리아에서 남북의 외교 신경전들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91년의 어느 날 모가디슈에서 이제 내전이 그야말로 발발하게 됩니다. 통신이고 물이고 식량이고 다 끊기고 정말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어느 날 밤 대한민국 대사관의 그 문을 북한 대사관의 직원들이 두들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실화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소위 약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면서 그 대사관의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대사가 이제 남한 대사관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신경전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화합, 생존을 위한 탈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를 블랙호크 다이아몬드인가요? 네.
블랙호크 다운인가요? 아, 네. 그 영화도 똑같이 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되게 지금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좀 이따 왜냐하면 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원래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이 소말리아가 현재 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내전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근처 이 모로코에서 이걸 촬영을 했는데 바로 블랙호크 다운도 모로코에서 촬영을 했던 예, 작품이었어요. 근데 역사적 배경은 거의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주얼도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그때 역사적 배경, 뭐 내전이 일어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군이 그렇게 공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모가디슈를 지금 스토리를 들으시면 보실 수 이해를 있습니다.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유승환 감독은 하필이면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동북아시아 사정도 아니고 굳이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의 내전 문제를 영화로 만들겠다 생각한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최근에 만든 영화 보면 뭐 군함도도 그렇죠.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유승환 감독이 이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그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 하면 이제 액션, 무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베를린에서부터 약간 유승환 감독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진 게 아닌가. 해외에서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한국의 상황들을 조금 더 투영해서 약간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에 액션을 담아내는 것 같은 그야말로 이제 이 시대의 중견의 거장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모가디슈의 그 기획 의도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딱 유승환 감독이 만들 수밖에 없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요? 유승환 감독이 이 작품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는데 그 이유가 막 빗발치는 총알을 그 총알 속을 뚫고 낡은 자동차들이 어디론가 막 남북한 사람들을 같이 태우고 막 질주하는 그 딱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었대요. 이 소말리아에서 탈출을 할 때 남북한의 외교관들이 4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 이제 그 내전 지역을 뚫고서는 이제 밖에 구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대사관까지 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미지가 계속 머리에 그려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그렇게 일촉즉발의 정말 액션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긴장감 있는 그 생사의 탈주가 우리나라 이야기 안에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이 대비되는 이미지들이 그리고 대비되는 어떤 갈등 구조들이 되게 매력적인데 아프리카의 풍광 자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생경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내전 상황들, 아이들까지 실제 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격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과 그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풍광이 비교되는 지점들도 있고요. 이념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그 오지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게 남북한의 외교관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대립의 이미지가 모가디슈를 좀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에서도 서로의 목적 때문에 얽히게 되는 남북의 첩보원 얘기를 한번 액션 영화로. 베를린도 영화의 톤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뭔가 이 사람들을 뭐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목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었잖아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조금 한 발 나아가서 누군가가 화합한다라는 거, 손을 잡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남북관계라고 하면은 딱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남북관계 고정관념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보려면은. 네, 맞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요. 뭐가 되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91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력했던 시기니까 훨씬 더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가장 우리보다 훨씬 더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탈출하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 싫어하니까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고 탈출을 하거든요. 성공은 하는데 그 영화의 엔딩을 보시면요. 어딘가로부터 분명히 같이 힘을 합쳐서 탈출했지만 다시 이념의 세상 안으로 갇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되게 상징적일 것 같네요. 네, 소말리아의 내전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 내전 상황 속에서 반군들이 외교관들한테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기시감이 막 떠올라요. 우리나라도 내전을 겪었던 나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의 어떤 그런 외교관들에게 어떤 식의 분노를 드러냈었는지가 되게 거울처럼 투영이 되더라고요. 이승환 감독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류승환 감독 하면 액션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못 봤으니까 궁금한 게 막 총알이 막 빗발치면 우리도 막 같이 쏴요. 그럴 수가 없죠. 외교관들은 총도 없는데요. 아니, 총 무관들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우리는 식량조차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태로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라서 그 총탄 속을 그야말로 맨몸으로 뚫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액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빗발치는 총알 속을 어떻게 맨몸으로 그 낡은 자동차를 타고 탈출하는지 그 과정, 그 카메라 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고요. 그러네요. 이 작품은 김용화 감독의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또 기획을 같이 한 작품이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보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배우진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네, 김윤석 배우, 조인성, 허준호, 구교환 배우가 이제 주로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네. 김윤석 배우가 한국의 이제 대사관 한신성 대사 역할을 맡았고, 조인성 배우는 이제 안기부 출신의 정보요원 강대진 참사관, 허준호 배우가 북한의 임용수 대사, 구교환 배우가 북한의 보안요원 태준기 참사관 이렇게 맡았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이 경쟁은 김윤석 배우와 허준호 배우가 보여주고, 액션과 타격의 경쟁은 조인성 배우와 구교환 배우가 보여주는 이렇게 각자의 또 파트가 있죠. 조인성 배우가 액션 잘하나요? 이번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장군만 제가 한 걸 장군하는 것만 봐가지고 액션하는 거 별로 못 봐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보면 되게 액션을 못할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폭풍선이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 팔다리가 길면 액션의 스윙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를 관객들한테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춘 영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실화 얘기할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거지만 남북 관계를 다루는 시각이 어떠냐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영화들 보면. 맞습니다. 이번 영화는 뭐 나름의 독특함이나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담담함인 것 같아요. 담담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남북 관계를 어떤 뭐 핏줄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담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이번 모가디슈가 남북관계를 그린 남북의 이야기, 관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의 굉장히 뜨거운 장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좀 있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슬픈 얘기 눈물 막 쥐어짜듯이 그러면 눈물 안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엔딩 제가 배우가 될 거 그랬나? 그러셨나 봐요. 아니 엔딩 장면에서 이제 그 헤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만날 기약도 없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수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각자 딱 들어갈 때 이제 배우들은 이제 그 현장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인물의 감정이 젖어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본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약간 눈물이 좀 나는 그런 장면들을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유승환 감독이 그 장면을 다시 찍으면서 눈물이 나도 관객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이 나야지 영화가 먼저 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청취자 정미수님께서 너무 기다린 영화였어요.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는 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도 보입니다. 주말에 방역 철저히 하고 극장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예, 좋습니다. 평점 검색해보니 평점이 9점대로 높네요. 이런 의견 주신 2095님도 계시고요. 네. K75466540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데뷔를. 우리 진행님, 네.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님께서 배우로 데뷔를 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바람잡지 마세요. 아니요. 라디오에 이렇게 출연하는 장면 같은 거. 카메오로 잠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네. 네. 모가디슈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영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모가디슈를 보는 데는 한 작품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뭐요? 그게 윤종빈 감독의 공작이라는 작품. 많은 분들이 보셨죠? 예, 98년 영화고 네. 이 작품도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요. 2018년 영화고요. 예, 이 작품은요. 1993년에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지고 활동했던 실제 스파이의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이게 남과 북 사이에 펼쳐졌던 첩보전을 실제로 그린 영화는 사실 이 작품이 맞아요. 처음이었고 한국 블록버스터에서 어떤 평양의 풍광을 그렇게 길게 보여준 작품도 사실은 이 작품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가서 찍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그 작품에 들어간 비하인드인데 그 평양을 그린 영상들은 실제 이제 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평양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들의 푸티지를 구입해가지고 영화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인민대모 광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온 거 그거를 그런데요? 이용한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 다큐멘터리 푸티지들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높아서 정말 세트 만들어서 찍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그렇게 푸티지 돈을 많이 받았대요? 예, 구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굉장히 생생한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푸티지를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 공작도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93년에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가 막 고조가 될 때 실질적으로 이 흑금성이라는 이중 스파이를 북한 쪽에 접촉시켜서 네. 실제로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에 성공을 했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조국들의 정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났을 때 외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감? 이런 것들로 남북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네. 전해드리면요. 네. 제가 이분이 실제 계시잖아요. 예, 생존에 그렇죠. 계시는데 네. 이분이 다녀간 자리에 제가 방금 전에 다녀가셨어요. 그때 바로 뒤에 가가지고 대기실에 있었는데요. 네. 그분이 방송 출연한다고 얘기하셔놓고 네.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면서 못 출연한다고 그랬대요. 네. 제작진에서는 막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죠. 근데 대기실에 와보니까 딱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공작원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제작진들이 동해 번쩍. 너무 놀랐다고 동해 번쩍. 하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이런 되게 신기한 인연이 있네요. 공작원들의 삶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다녀간 자리에 제가 다녀간 거예요. 자. 인연이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들려드린 거잖아요. 저도 뭐 하나 얘기 들려드릴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두 작품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이게 생존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작품이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네. 공작은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희가 남북 관계 영화를 딱 떠올리면 뭐 쉬리, 태극기 날리며 네. 뭐 공동정 경비구역 JS 네. 이런 작품 떠오르잖아요. 네. 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러브 스토리로 남북을 묶거나 네. 태극기 날리면 이게 형제 핏줄 이렇게 비극으로 남북을 묶거나 JSA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는데 예, 예. 어떤 감정적인 우정이라는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아주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화합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을 들여다본다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에 꼭 필요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훌륭하고 그리고 이 작품들이 막 어려운 다큐멘터리나 예술 영화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르 영화의 테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사이에 그 공작에 네. 마지막에 이제 만나잖아요. 선물한 시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확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네. 뭐 형제 같은 걸 쌓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에 뭔가 그걸 여운을 주면서 영화를 딱 끝내는 서로 거. 바라보게 되는 그 눈빛 이런 게 떠오르죠. 아, 이건 자꾸 영화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취자 0012님께서 요즘 영화관을 거의 안 가는데 꼭 보고 싶었던 영화 얘기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영화를 구경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영화를 한번 오래간만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역 굉장히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가셔서 뭔가 좀 스트레스 한번 날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의 영화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